아니요. 이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도쿄 회의실에서 일본 전문가 나카무라가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쳤습니다. 기술적 착각에 불과한 허황된 꿈이다. 세계 각국 전문가들의 차가운 비웃음 속에서 한국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무모함 속에서 위대한 가능성을 봅니다. 그리고 지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거센 파도를 뚫고 1만 6천 톤짜리 거대 콘크리트 블록이 동해바다 속으로 침몰하고 있습니다. 불가능을 조롱한 세계를 향한 한국의 충격적인 도전 울릉도 해상공항에 숨겨진 현장을 최초로 공개합니다. 제 이름은 리들리 왓슨입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 출신 UN 산하 기반 시설 조정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울릉도 바다 위에 공항을 짓겠다는 한국의 계획서를 받았을 때 솔직히 말해 비웃을 뻔했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 말은 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외치던 말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국제 지속가능 인프라 조정 회의에 참석 중이었습니다. 이 회의는 UN 주관으로 아시아와 유럽 주요 국가의 국가교통부 대표, 항공안전감독관, 해양토목 전문가, 환경정책 자문관 등이 모여 대규모 기반시설 프로젝트에 대해 경제성, 환경성, 안전성을 공동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그날 안건 중 하나가 한국의 울릉도 공항 건설 프로젝트였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의 항만 설계 책임자, 중국의 해양기반 건설 전문가, 유럽 항공청 소속의 활주로 안전감독관, 그리고 국제환경단체에서 파견된 기후 영향 분석까지. 그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거센 조류와 강한 바람이 몰아치는 지역에 활주로를 만든다고요? 화산 지형 위에 대규모 구조물을 지을 수 있다는 건 지나친 낙관주의입니다. 장기적으로 해양 생태계와 조류 경로에 악영향을 줄 겁니다. 심지어 전문가는 이 계획을 두고 기술쇼이자 예산 낭비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회의장이었던 도쿄 유엔센터 7층 회의실은 조용히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건설협회 회장 나카무라 씨는 회의 도중 벌떡 일어나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이건 기술적 착각입니다. 바다 위에 활주로라니 제 정신입니까? 회의장엔 갑작스러운 정적이 흘렀고 일부 참석자들은 어색한 기침을 하며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뒷자리에서 노트북을 펴고 있었습니다. 키보드에 반복적으로 타이핑했습니다.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리고 잠시 시선을 들어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 시내의 고층 빌딩들이 무표정하게 늘어서 있었고 아래로는 교통량 많은 거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면 한국은 왜 굳이 도전을 택한 걸까? 왜 위험 부담이 크고 실패 가능성이 높은 섬? 울릉도에 공항을 만들겠다고 나선 걸까? 회의는 급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자신들의 보고서와 태블릿을 챙겨 떠났고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UN 사무총장 명의로 받은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서울엔 비행기표가 들어있었고 손글씨로 적힌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진실은 현장에서 보라.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햇빛은 한강을 따라 반짝였으며 거리 곳곳은 바쁘고 정돈된 느낌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던 저에게 운전기사는 뭔가를 설명했지만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머릿속은 이미 울릉도의 파도와 절벽 그리고 미완의 활주로에가 있었습니다. 서울 UN 사무소에서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박성민 실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검정 정장에 날카로운 눈매를 지닌 사람이었고 제 손을 굳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존슨 박사님 환영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를 무모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무모함 속에서 가능성을 봅니다. 저는 무언가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국가의 의지. 그는 저를 서울 외곽의 헬기장으로 안내했습니다. 회전날이 돌기 시작했고 엔진 소음이 귀를 울릴 때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 울릉도로 모시겠습니다. 현장을 직접 보시고 불가능인지 판단해 주십시오. 헬기에 탑승하자 곧 이륙했습니다. 도시는 아래로 작아졌고 바다는 점점 더 넓어졌습니다. 비행이 계속될수록 마음속 질문은 커졌습니다. 세계가 무시한 이 도전이 정말 실패할 프로젝트일까? 아니면 다음 시대를 여는 한국의 승부수일까? 도착까지 얼마나 남았나요? 저는 괴음을 뚫고 옆자리에 앉은 박성민 국토교통부 실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흔들림 속에서도 침착했습니다. 약 20분 정도 남았습니다. 박 실장이 태블릿을 꺼내 확대된 지도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급경사의 해안선, 해풍에 휘어진 소나무숲,
그리고 인구 1만이 채 안 되는 울릉도의 윤곽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울릉도입니다. 왜 이곳이 어려운지 직접 보시게 될 겁니다. 저는 hel기창에 이마를 기채 바다 위에 우뚝 솟은 절벽을 내려다봤습니다. 흰 파도가 바위를 두드리고 있었고 해무가 낮게 깔려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지형의 공항이라니 거의 불가능해 보이네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박 실장은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거랍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포기했을 일을 우리는 해냅니다. 불가능을 실현해온 역사가 있으니까요. 섬이 가까워질수록 그 지형은 더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높은 산등성이를 따라 빼곡히 들어선 침엽. 자리한 작은 어촌 마을들 좁은 해안도로는 절벽을 따라 은색선처럼 감겨 있었습니다. 이런 지형의 항공기 활주로를 놓는다는 건 기술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극단적인 도전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전문가들이 냉소를 보낸 이유가 선명하게 이해됐습니다. 동시에 이곳에서 무언가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낯선 확신이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헬기는 좌측으로 기울며 울릉도 남쪽 해안의 임시 헬리패드를 향해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강했고 기체가 흔들리며 제 헬멧이 덜컹거렸습니다. 아래에서는 형광조끼를 입은 작업자들이 손짓으로 착륙을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포클레인, 이동식 크레인, 트럭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공사 현장은 예상보다 훨씬 체계적이었습니다. 착륙하자마자 몇몇 작업자들이 손을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엔 단순한 노동자의 감정이 아닌 어떤 자부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소금기 섞인 바람과 진동이 느껴지는 바닥을 밟았습니다. 울릉도의 땅 위에 처음 내디딘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정말 이게 실현 가능한 계획인지 유엔을 대표해 판단하는 것. 박 실장이 다가와 단단하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울릉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존슨 박사님. 그는 분명한 자신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직접 보시죠. 우리는 공사용 헬멧과 조끼를 받아 착용하고 작업구역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방관자가 아닌 관찰자가 되었습니다. 제 시야에 들어온 건 수십 높이의 콘크리트 구조물이었습니다. 케이스는 해상공사에 쓰이는 거대한 구조물이었습니다. 하나하나가 3층 건물 크기였고 바지선에 실려 해상에 대기 중이었습니다. 총 30개의 케이스는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 실장이 말했습니다. 이 구조물들이 해저에 정확하게 내려가야 활주로를 위한 기반이 완성됩니다. 파도가 세고 해류가 복잡하니 바다에서는 정밀한 위치 조절이 핵심입니다. 저는 바다를 응시했습니다. 회색빛 물결이 케이슨에 부딪히며 흰 거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걸 저렇게 떠있는 상태로 어떻게 고정시키죠? 저는 본능적으로 물었습니다. 박 실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조수관만 해저 지질, 바람 방향, 해류까지 전부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조건이 정확하게 맞는 순간에만 케이슨을 투하하죠. 공기 한 방울 미렘 오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들을수록 저는 점점 놀라움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단순한 건설이 아닌 과학이고 전략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술자 몇 명의 고집이 아닌 국가 차원의 정밀한 협업과 실행이었습니다. 바다 위로 이동한 우리는 소형 보트에 탑승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며 멀어지는 울릉도 해안을 바라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꿈이 아닙니다. 한국은 지금 이 순간 바다 위에 활주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검토를 위한 출장도 외교적 형식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 역사적인 현장의 목격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 첫 단계를 직접 보고 있었습니다. 배가 해안에서 멀어지며 서서히 흔들렸습니다. 저는 철제 난간을 꽉 잡은 채 점점 멀어지는 울릉도의 절벽을 바라봤습니다. 눈앞에는 거대한 동해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그 한가운데 콘크리트 구조물 하나가 마치 바다 위에 떠있는 요새처럼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게 케이슨입니다. 옆에서 김도연 현장 총괄이 말했습니다. 그는 밝은 주황색 안전조끼를 입고 손으로 저 멀리 바다 위를 가리켰습니다. 하나에 16,000톤 보잉 747 6대 무게제. 이걸 총 30개 공항 기초로 사용합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제 눈은 그 구조물에 고정됐습니다. 육관으로만 봐도 3층 건물 높이였습니다. 회색의 벽면엔 콘크리트 타설 시기와 운송 번호가 큼직하게 적혀 있었고 파도가 측면을 세게 때려도 단 한 치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거기에 존재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구조물을 어떻게 여기까지 끌고 오죠?
저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김 총괄은 준비된 듯 태블릿을 꺼내 동해 전역의 항로 지도를 보여줬습니다. 포항에서 예인선이 끌고 옵니다. 한 번 이동할 때 거리 약 210km 평균 5일이 걸립니다. 날씨 안 좋으면 더 오래 걸리죠. 지도에는 실시간 항해류 분석 그리고 예인 속도까지 표기돼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운송이 아니라 군사작전처럼 정밀하게 설계된 계획이었습니다. 케이슨 주변을 둘러싼 예인선들은 상대적으로 작아 보였지만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 무게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두꺼운 예인 로프가 철처럼 팽팽하게 당겨졌고 바닷물은 구조물 주변에서 소용돌이 쳤습니다. 저는 문득 저 로프가 끊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했고 한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로프도 구조물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계산과 균형이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바로 뒤를 따르던 지원선에 올라탔습니다. 크레인, 윈치, 수심 측정기, GPS 조정 장치, 그리고 케이슨을 해저에 정확히 배치하기 위한 센서 시스템이 갖춰진 배였습니다. 갑판 위에서는 노란 헬멧을 쓴 작업자들이 무전을 주고받으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 총괄이 제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케이스를 실제로 해저에 안착시키는 날입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저는 숨을 골랐고 배는 케이슨 바로 옆으로 접근했습니다. 크레인에서 내려온 2개의 케이블이 케이슨 상단에 연결됐고 서서히 아주 조심스럽게 구조물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중심 유지 확인. 수심 도달까지 12m. 작업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고 주변의 물은 점점 요동쳤습니다. 케이스는 바다 밑으로 미끄러지듯 내려갔고 표면은 흰 거품과 함께 진동했습니다. 그 순간 바닷속에서 진한 울림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갑판 아래 아주 묵직한 소리 하나가 났습니다. 쿵.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케이슨 하나가 정확히 해저에 안착한 겁니다. 김 총괄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30개가 전부 들어가야 비로소 활주로 집안이 완성되죠. 이건 그냥 블록이 아닙니다. 이 공항의 뼈대입니다. 저는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그 위를 착륙하는 항공기를 그려봤습니다. 파도 위에 서 있는 활주로 지금으로선 불가능해 보였던 아이디어가 조금 전. 첫 번째 케이슨이 바다에 닿는 순간부터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동해의 청록색 물결 너머 수평선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막대한 기술과 인내 그리고 정확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이 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수십 명의 작업자들을 보며 느꼈습니다. 이들은 그냥 건설 노동자가 아닙니다. 기술자이자 도전자이며 이 나라의 믿음을 현실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배는 천천히 두 번째 케이슨으로 향했습니다. 그 거대한 구조물이 기다리고 있는 쪽으로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이건 단순한 공항이 아니네요. 이건 당신이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다루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햇빛이 바다에 반사되어 반짝였고 첫 번째 케이스는 그곳에서 묵직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물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30개의 케이스 30번의 정밀한 작전. 그리고 하나의 목적 바다의 활주로 한국은 지금 그것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울릉도 독도항은 해안 절벽과 푸른 바다 사이에 바짝 끼어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배에서 내리자 곧바로 느껴졌습니다. 소나무 냄새, 바닷바람, 그리고 고요 속에 감춰진 긴장감. 섬은 아름다웠지만 완벽하게 고립돼 있었습니다. 박성민 실장을 따라 좁은 골목을 걸었습니다. 파스텔빛 집들이 어깨를 맞대고 있었고 바람에 빨래가 펄럭였습니다. 고양이들이 처마 밑을 스치고 골목 끝에선 파도가 바위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곳은 단절된 공간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거대한 생명체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 주민들 대부분은 어업이나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갑니다. 물류도 의료도 모두 배에 의존하죠. 박 실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다 날씨는 예측이 안 됩니다. 수일씩 배가 못 들어오는 일이 흔하죠. 이 공항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주민들에게는 생존의 끈입니다. 마을 중앙의 작은 광장엔 주민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천천히 다가오셨고 저는 무릎을 꿇고 눈을 맞췄습니다. 공항 얘기를 들었을 땐 그냥 꿈인 줄 알았어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되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작년에 손자가 급히 병원에 가야 했는데 5날을 기다렸습니다. 배도 헬기도 못 떴어요. 운 좋게 나왔지만 운이 아니었다면 우린 그 애를 잃었을 거예요.
이어 한 젊은 아버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초등학생쯤 돼 보이는 딸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서울에서 그림 공부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배가 안 뜨면 울진 중학교조차 가지 못합니다. 수업을 자주 빠지니 꿈도 점점 멀어지죠.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공항이 생기면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질 겁니다. 여긴 연결이 필요합니다. 근처에서는 어떤 어부가 낡은 고깃배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바다에서 40년 넘게 일했는데 요즘은 날씨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파도가 갑자기 높아지고 예보도 소용없습니다. 부품 하나 못 구해 며칠씩 발만 동동 구를 때가 많습니다. 공항이 생기면 그런 문제는 사라지겠지요. 아이들 몇 명이 방파제 끝으로 달려가 배가 오는지 살폈다가 빈바다만 보곤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하늘에 점 보이니 언젠간 저기서 비행기가 날아올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며칠씩 기다리지 않아도 돼. 정말요? 한 소년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정말이에요. 한국은 그걸 해낼 겁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절벽과 바다 마을을 돌아봤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이 섬의 현실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의 삶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매일이 생존을 건 싸움이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공항은 활주로가 아니라 생명선입니다. 단절을 넘는 다리이자 미래를 향한 유일한 통로입니다. 한국이 이 공항을 완성한다면이 섬의 삶은 근본부터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시작을 직접 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은 따뜻했지만 건설 현장 사무실 내부는 한기처럼 싸늘했습니다. 저는 엔지니어들과 정부 관계자들, 프로젝트 리더들과 함께 긴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바다 위에 띄우는 활주로 설계도가 펼쳐져 있었고, 우리는 그 위에서 한국의 가장 대담한 결정을 놓고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활주로 길이는 1200m. 기본 기준은 충족한다고 했지만 바람이 거센 울릉도 바다에서 그것이 충분한지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존슨 박사님, 박성민 실장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1200m도 가능하다고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순간 풍속이 강합니다. 안전을 생각하면 300m를 더 늘려서 1500m로 가는 게 맞습니다. 저는 설계도를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300m 더 있어야 착륙이 안전한가요? 옆에 앉은 김도연 총괄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활주로를 300m 더 연장하면 전체 사업비가 1조 원 가까이 증가합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이미 빠듯한 상황이고 추가 연장은 상당한 재정 부담입니다. 지금 우리는 안전이냐 예산이냐 그 경계선에 서 있는 겁니다. 방 안은 조용해졌고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펜을 손으로 굴리며 고민했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어도 배가 끊겨 며칠을 기다리는 주민들, 날씨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 부품 하나를 못 구해 출항도 못하는 어부들. 이 공항은 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현실에 비하면 300m는 단순한 거리 이상이었습니다. 우린 안전을 타협할 수 없습니다. 최정윤 수석 엔지니어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울릉도 바다는 예측이 안 됩니다. 바람의 방향 하나로 착륙이 어렵고 활주로가 짧으면 바로 사고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기적을 말하고 있지만 그 기적이 사람을 위험에 빠뜨린다면 그건 실패한 기적입니다. 정부 재정 담당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조 원은 국가 예산에서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불확실한 위험을 대비하자고 이 정도 예산을 쓰는 건 국민들 설득이 어렵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예산의 중요성은 잘 압니다. 하지만 울릉도 주민에게 이 300m는 생사의 경계입니다. 예를 들어 응급 상황에서 의료용 소형 비행기가 착륙한다고 가정해보죠. 돌풍 속에서 착륙하려면 조종사에게 더 많은 여유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공간이 바로 그 300m입니다.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고 일부는 여전히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책임이 걸려 있으니 쉽게 결정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 자리는 생존을 놓고 벌이는 진짜 협상이었습니다. 그때 박성민 실장이 리모컨을 눌렀고 회의실 벽에 설치된 화면에 새로운 그림이 떴습니다. 이건 EMAS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활주로 끝에 설치하는 감속 장치입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넘어가면이 구조물이 마찰력으로 속도를 줄여 사고를 막습니다. 바다 위에 설치할 수 있는 일종의 제동 쿠션이죠. 저는 이미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좋은 보조 장치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보조입니다.
추가 활주로 없이 EMAS 하나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건 현실을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공항을 어느 정도 괜찮은 수준이 아니라 최고의 안전 기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회의는 격해졌습니다. 기술진은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펼쳤고 관계자들은 예산 시트를 내밀었습니다. 말이 오고 침묵이 이어졌고 다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목소리보다 태도가 달랐습니다. 진지함이 있었습니다. 진짜 해답을 찾고자 하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결국 김도연 총괄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우린 다른 분야 예산을 재조정하겠습니다. 민간 투자도 모색하고 협력 파트너도 늘릴 겁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전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은 또 한 번 불가능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적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고민한 끝에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생존이냐 비용이냐. 그 사이에서 한국은 생존을 선택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다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이 활주로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닙니다. 이건 생존을 위한 계산이고 사람을 지키는 결단입니다. 그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울릉도에서의 마지막 아침 저는 바다 위에 세워진 활주로 기초의 끝자락에 섰습니다. 30개의 거대한 케이슨이 바다 위에 줄지어 있었고 그 너머로는 울릉도의 절벽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박성민 씨가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다가왔습니다. 존슨 박사님, 오늘은 활주로 타설점 마지막 점검이 있습니다. 우리는 엔지니어들과 함께 콘크리트 슬래브를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그들은 금속 막대를 두드리며 이음새를 점검하고 노란색 페인트로 표시를 남겼습니다. 조사 후 우리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화면에는 업데이트된 일정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활주로 타설, 시험 비행 그리고 개항. 그러나 개항 시기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연기된 2028년 상반기로 조정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인 김도연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바다 위에 활주로를 건설했습니다. 자재 수급 문제와 현장 사고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두 극복했습니다. 이 공항은 울릉도 주민들에게 새로운 연결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프로젝트가 가능할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활주로가 아니라 기적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지역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학생들은 바다 위에 착륙하는 비행기를 그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었습니다. 박사님, 공항이 정말 개항하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여러분의 섬에 새로운 하늘길이 열릴 거예요. 서울까지 단 1시간 만에 갈 수 있게 될 거예요. 해가 지고 저는 헬리콥터에 탑승했습니다. 이륙하며 아래를 내려다보니 케이슨들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울릉도 당신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울릉도 공항은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안정성을 바탕으로 오늘도 주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감동 레시피는 늘 여러분 곁에서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